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영양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 하지만 잘못된 조합이나 복용법 때문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영양제 소비 국가입니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성인 한 명이 동시에 섭취하는 영양제만 평균 두세 가지에 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습관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천 건의 영양제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간 손상, 신부전 같은 중대한 이상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세윤 건강코치님을 모시고 영양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부터 그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영양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모든 비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정세윤 건강코치입니다. 먼저 흔히 많이 복용하는 영양제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 부작용 사례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들이 겪은 일들을 들으시면 왜 조심해야 하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손명숙 씨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는 조용한 집에서 아침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자꾸 시큰거렸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땐 뻐근하고.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던 차에 친한 친구가 넘어지면서 손목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낮은 골밀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골다공증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칼슘 부족이 골다공증의 주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자막에는 하루 1000mg 이상 칼슘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떴고 손명숙 씨는 바로 다음날 약국에 가서 칼슘제를 사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2알, 때로는 3알씩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손명숙 씨는 오른쪽 옆구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소변을 볼 때마다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도 문제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뒤척이다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졌죠. 평소 잘 드시던 반찬도 손이 가지 않았고 체중도 서서히 줄었습니다. 남편이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병원 가자라고 했을 때도 손명숙 씨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걸 보고서야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손명숙 씨는 초음파와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신장결석. 화면 속에는 작은 돌덩이 같은 결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 손명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칼슘 보충제 드시나요? 네, 무릎이 아파서 하루에 2알, 가끔 3알 정도요. 그게 몇 미리그램인지 아세요? 손명숙 씨는 알약통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 알당 1000mg.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지만 하루 2000mg 이상을 장기간 드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면 더 심하죠. 그제야 손명숙 씨는 하루 2-3잔뿐인 물 섭취량도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손명숙 씨에게 권했습니다. 칼슘은 하루 800에서 1200mg이면 충분합니다. 음식에서 절반 정도 채우고 나머지를 보충제로 채우세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나누어 드시고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꼭 마시세요. 칼슘은 다른 미네랄 보충제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요. 손명숙 씨는 복용량을 줄이고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와 멸치, 저지방 우유로 칼슘을 보충했고 보충제는 하루 한 알만 먹었습니다. 매일 밤 산책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내가 뼈를 지키려다 신장을 놓칠 뻔했네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손명숙님의 사연을 통해 칼슘 영양제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 변비, 다른 미네랄 흡수 방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슘, 뼈를 지키려다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칼슘은 하루 800에서 1200mg 내로 섭취하시고 음식과 보충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2알, 3알 욕심내지 말고 식사와 함께 나누어 드세요.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섭취하기. 물이야말로 최고의 칼슘 가이드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출근길에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빼먹지 않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강성훈 씨는 요즘 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얼굴에 생기도 없고 회의 시간엔 자꾸 멍해지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동료가 한마디 했죠. 너 얼굴 너무 창백해 보인다. 빈혈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에 박힌 채 강성훈 씨는 점심시간에 쇼핑 앱을 열었습니다. 철분은 에너지, 활력, 피로 개선. 굵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가기엔 바쁘고 피곤함은 매일매일 계속되니 결국 철분 보충제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흔한 선택이었습니다. 철분 영양제가 도착한 그날부터 강성훈 씨는 하루에 2-3알. 설명서도 대충 읽고 바로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철분 1알, 그리고 습관처럼 커피를 한 모금. 처음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속이 메스껍고 쓰린 날이 많아졌고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효과가 없나? 용량을 늘려볼까? 흡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불안감에 강성훈 씨는 복용량을 슬금슬금 올렸습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철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은 줄지 않았고 배는 더부룩하고 속은 쓰리고 화장실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갑작스런 현기증에 벽을 짚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본 문진과 혈액 검사, 간단한 복부 촉진이 끝나고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강성훈 씨 혹시 철분 보충제 드시나요? 네, 요즘 피곤해서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용량을 좀 늘렸습니다. 검사지는 솔직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정상 범위보다 살짝 높고 혈청, 철, 페리틴은 상승돼 있고 간 수치도 경계선상에 애매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소화기 증상은 철분이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변비는 장운동이 둔해져서 나타났죠. 의사는 커피 이야기도 물었습니다. 강성훈 씨는 아침마다 철분을 커피와 함께 삼킨다고 했습니다. 커피와 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막습니다.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 드니 용량을 늘렸고 그 사이 일부는 흡수되어 체내 철은 쌓이고 위장은 계속 자극을 받았던 겁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빈혈은 아니고 피로의 원인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는 차분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철분 보충제는 중단합시다. 4주에서 6주 후 수치가 정상화되는지 체크해보죠. 피로 원인 평가를 위해 수면 위생을 정리하고 야근일 땐 카페인을 오후쯤 끊고 수분과 식사 리듬을 붙잡으세요. 만약 향후 진짜 철 결핍이 확인되면 그때는 식후 따뜻한 물과 함께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고 커피차 유제품과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복용 중 검사로 추적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강성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커피는 오전 일찍 한 잔으로 줄이고 점심부터는 물병을 옆에 두고 자주 마셨습니다. 밤 12시가 넘던 취침 시간도 11시로 당겼고 주 3회 20분 가벼운 걷기를 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속쓰림과 변비가 거의 사라졌고 한 달쯤 뒤 재검에서 간 수치가 안정되고 페리틴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덜 지치는 몸을 느꼈고 오후에 멍한 시간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 상태 먼저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이라는 원칙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네, 강성훈님의 사연을 통해 철분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 합성, 산소 운반, 피로 개선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위장 장애, 변비, 철 과잉 혈색소증으로 간, 심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피곤, 어지러움이 무조건 빈혈은 아닙니다. 감염 후 회복기, 수면 부족, 우울 불안, 갑상선 이상, 간 기능 문제, 카페인 과다 등 원인은 다양하죠. 피곤하다고 곧장 철분부터 드시면 위장 장애, 변비, 간 수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피로의 큰 몫은 수면, 스트레스, 생활 리듬입니다. 보충제는 마침표가 아니라 문장 부호 정도란 걸 기억해 주세요. 빈혈이 의심될 땐 검사로 철분 결핍 여부를 확인 후 복용을 시작하세요. 복용 땐 커피, 차, 유제품과 2시간 간격 소용량 분할 섭취가 기본입니다. 검사를 건너뛰고 보충제부터 시작하면 강성훈 씨처럼 원인은 못 찾고 부작용만 키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김서연님은 2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요즘 들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야근이 늘고 주말마다 약속이 많다 보니 피부가 푸석해지고 잡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화사한 피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저는 하루 3000mg 비타민C로 피부톤을 유지해요라고 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댓글에는 피부 좋아짐, 톤업됨이라는 후기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바로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비타민C 대용량 통을 들고 집에 돌아와 첫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3000mg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피부가 맑아지는 것 같아. 라는 자기 암시와 함께 매일 거울을 보며 만족했죠. 그런데 2주차부터 잦은 복부 불편감이 시작됐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간헐적인 설사. 하지만 디톡스가 되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벽에 옆구리가 욱신거리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생리통인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강해지고 소변 볼 때마다 찌릿한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주말 저녁 화장실에서 갑자기 소변이 붉게 변한 걸 보고 김서연 씨는 그제야 놀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김서연님은 초음파와 소변 검사를 거쳤습니다. 결과는 칼슘 옥살레이트 신장결석. 의사가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 드시나요? 내 피부 때문에 매일 먹고 있어요. 3000mg씩.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에 좋지만 고용량을 오래 드시면 체내에서 옥살산으로 대사됩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이 생기죠. 게다가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위험이 커집니다. 김서연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물은 커피, 차를 포함해도 하루 2-3잔뿐, 게다가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의사는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500mg 이하로 줄이고 나눠 드세요. 그리고 물은 1.5에서 2리터,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로 드시고 비타민C는 과일, 채소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건강에는 수분 섭취, 수면 시간, 자외선 차단이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서연님은 비타민C 복용량을 줄이고 사무실 책상에 1리터 물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점심엔 샐러드와 과일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핸드폰 대신 책을 보며 일찍 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2달 뒤 재검에서 결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피부는 건강한 윤기를 되찾았습니다. 김서연님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피부톤을 지키려다 더 소중한 신장을 잃을 뻔했어. 이젠 이너뷰티부터 챙길 거야. 네, 김서연님의 사연을 통해 비타민C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 항산화, 철분 흡수 촉진,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량 섭취 시 설사, 복통, 신장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75에서 90mg, 보충제는 500mg 이하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량을 오래 먹으면 옥살산이 늘어나 결석 위험이 커집니다. 복용할 땐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일과 채소로 균형을 맞추세요. 피부 건강의 열쇠는 영양뿐 아니라 수분, 수면, 자외선 차단까지 함께 챙기는 데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비타민 B군 섭취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박정현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몇 달간 회사 프로젝트와 집안일이 겹치면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남짓이었죠. 아침에 출근하면 이미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손끝이 찌릿하고 발바닥이 저릿한 느낌까지 더해졌습니다. 점점 집중력마저 떨어지자 내 몸에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검색창에 피로회복 비타민이라고 입력하니 비타민 B12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경건강, 에너지 생성, 피로 개선이라는 문구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지인 중 한 명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B12 주사 맞으면 바로 힘이 난다던데 주사를 한번 맞아보지 그래? 박정현 씨는 곧장 병원에서 B12 주사를 맞고 약국에서 고용량 정제를 사서 매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피곤함이 조금 줄어든 듯 했고 손끝 저림도 덜했습니다. 하지만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얼굴에 붉은 여드름성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발진이 점점 넓어져 볼과 턱, 등과 어깨까지 번졌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도 티가 나고 가려움까지 생기니 회의 중에도 괜히 얼굴을 긁게 됐죠. 주변에서 피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먹는 약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정현 씨는 결국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피부 상태를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복용을 시작한 약이나 보충제가 있나요? 박정현 씨는 주사와 함께 고용량 비타민 B12 정제를 먹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B12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주사, 경구 병용할 경우 일부 사람에게 여드름성 발진이나 피부 트러블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고용량 비타민C를 같은 시간대에 복용하면 B12 대사가 불규칙해지고 피부 반응이 심해질 수 있어요. 박정현 씨는 그제야 매일 아침 공복에 B12와 비타민C를 함께 삼키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B12 주사와 정제를 모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분간 경구 복용만 권장량에 맞춰 하세요. 그리고 비타민C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시고요. 피부는 약물 치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면 좋아집니다. 박정현 씨는 지시에 따라 주사를 중단하고 보충제는 하루 한 알로 줄였습니다. 아침엔 B12, 점심에는 비타민C를 따로 챙겼습니다. 3주 뒤 붉은 발진은 거의 사라졌고 피부결이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로의 해결책은 영양제만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박정현 씨는 퇴근 후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산책을 하며 수면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 신경기능 유지, DNA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용량 주사 병용 시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성인 하루 권장량은 약 24마이크로그램입니다. 결핍 시에는 50에서 500마이크로그램까지 보충할 수 있지만 고용량 주사나 정제를 함께 쓰면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는 한두 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흡수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로의 근본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스트레스, 식단 조절이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조상수 씨는 5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몇 달째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을 가는 날이 계속됐죠. 인터넷에서 변비 완화 방법을 검색하다 보니 마그네슘이 장 운동을 도와 부드럽게 만든다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심장 건강과 근육 피로 회복에도 좋다는 말에 더 혹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2가지를 동시에 잡겠네. 그날 저녁 조상수 씨는 대용량 마그네슘 캡슐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300mg으로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완전히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좀 더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용량을 400mg, 600mg, 결국 하루 800mg까지 늘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 만큼 묽은 설사가 계속됐고 점심 무렵이면 머리가 아찔하게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네. 그러다 회의 도중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지며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동료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높고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낮아요. 설사로 전해질이 빠져나간 겁니다. 혈압도 떨어져 있네요. 조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 마그네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적정량이면 근육과 신경, 심장에 좋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설사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수분 섭취가 적으면 위험하죠. 의사는 우선 마그네슘 보충제를 중단하고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수액과 전해질 보충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리고 꾸준한 걷기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마그네슘 보충제는 하루 300에서 400mg 이하로 자기 전 한 번만 드세요. 그리고 설사가 시작되면 바로 중단하세요. 조상수 씨는 이후 마그네슘은 하루 한 번, 저녁에만 섭취하고 아침엔 귀리와 과일, 점심에는 채소 반찬을 늘렸습니다. 책상 옆에는 500ml 물병을 두어 하루 3번 채워 마셨죠. 한 달 뒤 변비는 완화됐고 설사와 어지럼증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네, 조상수님의 사연을 통해 마그네슘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신경기능, 심장 리듬 안정, 에너지 대사,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설사, 전해질 불균형, 신장 부담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성인 남성은 하루 350에서 400mg, 여성은 300에서 350mg이 권장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와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 개선엔 마그네슘만이 아니라 식이섬유, 수분,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복용은 낮은 용량부터 자기 전 한 번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영식 씨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엔 신문을 읽습니다. 특히 신문에 실린 건강식품 광고를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최근 유독 눈길을 끈 건 오메가3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필수라는 문구였습니다. 혈액이 맑아져서 심장병 예방이 된다니 매일 챙겨야지. 게다가 지인이 나는 오메가3 하루 4000mg씩 먹고 혈압도 좋아졌다고 말한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차영식 씨는 약국에서 대용량 오메가3 캡슐을 사고 집에 있던 비타민이 보충제와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변화 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작은 부딪힘에도 멍이 쉽게 들고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면도하다 턱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피가 한참 동안 멎질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약해져서 그런가 하고 넘겼지만 멍자국이 점점 늘고 코피도 자주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약물 복용 내역을 확인하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메가3랑 비타민 E를 같이 드신다고요? 하루 용량은요? 오메가3 하루 4000mg, 비타민 E는 800 IU 정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량을 장기 복용하면 혈소판 기능 억제가 심해져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비타민 E도 같은 작용을 하죠. 두 가지를 고용량으로 함께 드시면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차영식 씨는 그제야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멎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오메가3는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술이나 치과 치료 전에는 1, 2주간 중단하시고요. 비타민 E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따로 고용량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영식 씨는 이후 오메가3를 하루 1000mg으로 줄이고 비타민 E 보충제는 끊었습니다. 대신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식단에 더했습니다.
몇 주 뒤 멍이 쉽게 들던 증상과 잦은 코피가 사라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과하면 이렇게 독이 될 수도 있구나. 차영식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오메가3는 많이보다 적당히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시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오메가3의 권장 섭취량은 일반 성인 기준 하루 1000에서 2000mg이면 충분합니다. 혈중 중성지방 관리를 위해선 2000에서 4000mg까지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고용량을 비타민 E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앞둔 경우엔 1, 2주 전부터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결국 적정량의 보충제와 더불어 식이와 운동 습관을 함께 지킬 때 완성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강상현 씨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입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린 편이었죠. 올겨울은 독감이 유행한다는 뉴스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아프지 말아야지, 면역력을 높이는 게 답이야. 검색을 하니 아연은 면역 세포 기능을 높이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글이 수두룩했습니다. 게다가 TV 홈쇼핑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50mg 아연으로 감기 걱정 끝. 몸이 달라집니다. 그 말에 혹해 강상현 씨는 대용량 아연 캡슐을 구입했고 매일 아침 50mg씩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복용 한 달 차 강상현 씨는 감기에 걸리지 않아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2달 차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출근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쁘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습니다. 이상하네. 영양제를 잘 챙기는데 왜 더 피곤하지? 그러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이 찾아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강상현 씨는 빈혈이었고 혈중 구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혹시 아연 보충제 드시나요? 네, 면역에 좋다고 해서 하루 50mg씩 먹고 있어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아연과 구리는 장에서 흡수 경로가 비슷합니다. 아연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구리 흡수가 방해돼 구리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탈모와 피로, 창백함도 그 때문입니다. 의사는 당분간 아연 보충제를 중단하고 구리와 철분이 풍부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아연은 하루 8에서 15mg이면 충분합니다. 굴, 소고기, 견과류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영양제는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만 단기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강상현 씨는 이후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굴, 간, 견과류 등을 식단에 추가했고 한 달 뒤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탈모도 점차 줄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다 몸에 남은 힘까지 다 빼앗을 뻔했어. 영양제도 균형이 제일 중요하더라. 네, 이처럼 아연은 면역력, 상처 회복, 피부, 모발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구리 결핍, 빈혈, 탈모를 유발합니다. 아연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 하루 11mg, 여성은 8mg이면 충분합니다. 상한선은 40m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량을 오래 복용하면 구리 흡수가 억제돼 빈혈이나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연은 음식으로 섭취할 때 안전성과 흡수율이 더 높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장기간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는 혈액 검사로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송재석 씨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평소 자연에서 온 것이 몸에 좋다. 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구리는 혈액 생성과 면역 기능, 뼈 건강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지인이 직접 만든다는 구리 함유 건강즙을 권했습니다. 내가 이거 먹고 건강이 달라졌어. 하루 한 잔씩만 마셔. 제품 설명에는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천연 원료라서 더 안심이 됐습니다. 송재석 씨는 처음엔 하루 한 잔씩 마시다가 점점 양을 늘려 결국 하루 3잔을 꾸준히 마시게 됐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피로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잦아졌습니다. 식욕이 떨어져 밥을 남기는 날이 많아졌고 거울 속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지만 점점 피부와 눈 흰자까지 노랗게 변하자 가족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를 진행한 결과 간 수치가 크게 상승했고 빌리루빈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건강보조제나 영양제 드시나요? 송재석 씨는 구리 함유 건강즙을 매일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구리는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간에 축적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장기간 고용량을 먹으면 간 손상이나 심하면 간경병까지 갈 수 있어요. 천연이라고 해도 함량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의사는 구리 함유 제품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간 보호제를 처방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구리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하루 1mg이면 충분합니다. 견과류, 해산물, 통곡물로도 충분히 보충됩니다. 건강즙이나 보충제는 함량을 확인하고 장기간 고용량은 피하세요. 송재석 씨는 이후 건강즙을 끊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피부색도 회복됐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이든 합성이든 과하면 다 독이더라. 이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먹을 거야. 네, 송재석님의 사연을 통해 구리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리는 철분 대사, 항산화, 신경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간신장 손상, 중독이 발생합니다. 구리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약 1mg이고 상한선은 10mg입니다.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에 축적돼 간 손상이나 황달, 구역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연 제품이라 해도 함량과 복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안전성이 높고 과다 위험은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전미자 씨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잔주름이 조금씩 깊어지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TV 건강 강좌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지켜주죠.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강좌를 보며 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고용량 비타민 E로 10년 젊어졌다는 후기와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전미자 씨는 바로 하루 800IU짜리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를 구입해서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비싸긴 해도 피부만 좋아진다면 아깝지 않지. 처음 몇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팔이나 다리를 가볍게 부딪혔을 뿐인데 보라색 멍이 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접시에 손등을 부딪혔는데 다음 날엔 손등이 퍼렇게 변했고 양치 후에도 잇몸에서 피가 비쳤습니다. 피부가 좋아진 건가 싶긴 한데 멍이 너무 잘 들고 피가 잘 안 멎네. 그러던 어느 날 손자를 안아 올리다 팔꿈치를 문틀에 부딪혔는데 작은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 결국 거즈를 붙여야 했습니다. 내과 진료실 의사는 전미자 씨의 팔에 난 멍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드시나요? 전미자 씨는 집에 있는 약들을 떠올려 보다가 혹시나 하고 하루 800IU 비타민 E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세포 손상을 줄여주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소판 기능이 억제돼 출혈 경향이 커집니다. 멍이 잘 들고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는 이유죠. 특히 다른 항응고제나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의사는 권했습니다. 비타민 E는 하루 100에서 400IU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식으로도 해바라기 씨, 아몬드, 올리브유 같은 식품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보충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복용하세요. 전미자 씨는 비타민 E 보충제를 중단하고 대신 견과류와 식물성 오일을 식단에 더했습니다. 2달 뒤 멍이 잘 드는 증상은 사라졌고
피부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식습관 개선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네, 전미자님의 사연을 통해 비타민 E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피부혈관 건강 유지에 좋지만 고용량 장기 복용 시 출혈 경향이 커집니다. 비타민 E의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약 15mg, 보충제로는 100에서 400IU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오래 복용하면 혈소판 기능이 떨어져 멍이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식물성 오일 등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나 오메가3와 고용량을 함께 쓰면 위험이 높아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복용하는 영양제의 효과와 잘못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새삼 느끼셨을 겁니다. 나도 혹시 과하게 먹고 있진 않을까? 그동안 무심코 챙겨 먹은 습관이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이어질 2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는 단독 복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만성질환 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양제와 영양제의 옳지 않는 조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부에서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충돌을 다룹니다. 어떤 약과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위험한지, 또 어떤 영양제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영양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복용 원칙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될 핵심 내용이니 꼭 2부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60인생코치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0인생코치였습니다.